Yes, now it's time to start our session. 저희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의 제목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다자 파트너십입니다. 본 패널 세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 이름은 김범수고요. 저는 현재 서울대학교 평화통일연구원의 원장이면서 또 동시에 협회에 몸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이 자리에서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무척 기쁘게 생각하고요. 또 좌장 역할을 맡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날의 국제 질서는 또 정세는 굉장히 급격하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더 그러한데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다자적인 파트너십 그리고 또 평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다자적인 파트너십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분의 패널 분들께서 계신데 지금 소에야 요시히데 교수님께서 조금 늦게 오실 예정이십니다. 지금 다른 중요한 상황이 있어서 조금 있다가 오실 것이고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제 우측으로부터 보시면 세 분의 패널 분들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 주북 영국 대사 존 에버레드 대사님이십니다. 북한 영국 대사하셨고요. 2006년에서 2008년까지 주북 대사를 역임하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또 인사이트들을 저희에게 주실 예정이시고요. 람팽알 님이십니다. 람팽얼 교수님께서는 현재 싱가포르 국립대학교의 동아시아 연구소의 한국 센터장이십니다. 박사님께서는 북한과 관련된 저서를 편찬하셨고요. 그리고 또 뛰어난 전문가이십니다. 특별히 북한 그리고 또 한국과 북한 간의 관계에 대한 또 전문가이십니다. 그리고 또 백우열 교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백우열 교수님은 연세대학교 정치학 그리고 국제정치학 교수님이십니다. 굉장히 뛰어난 학자시죠. 아마도 한국에서 최고의 학자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 이슈와 관련해서요. 제가 개인적으로 또 잘 아는 분이기도 하고 따라서 또 오늘 멋진 발표를 해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또 소에야 요시히데 교수님께서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교수님께서는 지금 게이오 대학교의 명예 교수님이시고요. 그리고 또 잘 알려진 굉장히 명망 있는 학자십니다. 한국의 많은 전문가분들께서는 소에야 교수님을 잘 알고 계십니다. 특별히 안보와 관련된 이슈들 그리고 또 남한 북한의 관계에 대한 또 안보에 대해서 전문가이십니다. 오늘 4개의 발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각 패널분들께서는 15분씩 말씀을 하실 수 있고요. 각각의 발표 이후에 아니면 모든 발표를 다 들은 이후에 또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소에야 요시히데님 교수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늦어서 먼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고 있었던 건 아니고요. 사실 저 발표문을 다시 쓰고 있었어요. 제가 지금 가지고 계신 버전과는 조금 더 다를 거예요. 그렇지만 뭐 같은 사람이 쓴 거니까 그렇게 달라지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첫 번째 파트는 지금 종이 가지고 계시죠? 그 발표문.
그 부분은 조금 건너뛰도록 하겠고요. 먼저 양해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어제 제가 플래너리 세션에서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제 발표 첫 번째 부분은 국제 정세의 배경에 대해서입니다. 그리고 이 세션이 다자 파트너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간략하게 이 대형 국가들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 21세기가 되면서 중국은 굉장히 큰 강대국으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아무도 의심의 여지가 없죠. 그리고 또 군사 능력조차도 굉장히 향상이 됐고요. 북한 같은 경우는 핵 능력을 계속해서 상승시키고 있으며,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유럽의 안보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대규모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이 있었죠. 2023년 10월에 말이죠. 그리고 가자를 공격하면서 현재 중동에서의 계속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란에서의 핵시설 공격과 같은 일들도 있었고요. 정말 전 세계적으로 저희가 이 군과 관련한 일들을 경험하고 있지만, 이와 함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논의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제가 하지는 않을 거고요. 사실 저는 이 현실과 함께 일어나고 있는 다른 이야기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이 역사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마 국제 정치의 역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조금 이 자유민주주의가 사람의 행복과 그리고 자유를 위해서 존재는 하고 있지만, 이제는 조금 더 현실주의자적인 이념으로 변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리얼리즘 그리고 이 자유주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냉전 때도 사실 미국과 그리고 소련의 대립이 있었죠. 그리고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핵 개발에 대한 내용이 이어져 왔고요. 그래서 현재 이 지정학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3국의 이 미국, 러시아, 차이나, 중국이라는 이 대국 관계가 계속해서 더욱더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국제 정치에서의 중견국의 역할은 사실 새로운 시대를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어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자유주의에 있어서 미국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고요. 미국은 우리가 알다시피 냉전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계속해서 국제 정세에 있어서 조금 더 자유주의를 택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독립적인 세력의 축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아까 좌장님께서 저를 소개하실 때 한국에 대해 잘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뭐 한일 관계에 대해서도 잘 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중견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 또한 중견국에 속해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일본이 가지고 있는 중견의 파워, 중립적인 파워에 대한 것을 잘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반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부르죠. 4대 강국에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에 말이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그리고 러시아와 같이 그룹화된다라는 것은 사실 지정학적으로 옳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저의 견해는 일본과 한국 또는 한반도가 이 3대 핵 독립 국가들에 의해 둘러싸여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제가 가지고 있는 현재 지정학적인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는 한국과 일본의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리얼리즘입니다. 지금 이 중견국가의 협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여기에 그렇기 때문에 일본을 포함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한국과 일본이 이러한 관점에서 더욱더 협력을 증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배경들을 살펴봤을 때, 이 얘기를 까먹은 것 같은데, 제가 이 발표 초반에 첫 번째로 말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조금 더 제가 전반적인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뭔가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 특정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조금 더 전반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다른 세 분들보다는 그래서 처음으로 발표하게 된 게 조금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추후에 세 분들께서 조금 더 뭔가 더 깊은 관점으로 특정 분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지정학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이 세계 강국이 이러한 상황에서 뭔가의 협력을 더 증진시킬 수 있다라는 기대감은 많이 없습니다. 특히나 이 국제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는 말이죠. 이 현 상황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형 대국 관계라는 상황에 둘러싸여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미국과 조금 더 떨어진 상황에서 우리가 다자주의 협력을 조금 더 증진시킬 수 있어야 한다. 특히나 이 중견 국가들의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안보에 대한 협력도 있겠고요. 그렇지만 안보 이외에도 이 자유주의와 그리고 세계 보편적인 가치를 수호하는 많은 기관들과 함께 협업을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제가 이 IP4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본, 한국, 호주, 뉴질랜드로 구성된 IP4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중견국의 협력 핵심 플랫폼입니다. 이 4개 국가의 지도자들은 나토 서밋에도 참여를 했었는데요. 3년 이상 6월 달에도 그렇고 그리고 2023년에도 그렇고 2022년에도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뭐 당연히 이시바 총리와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뿐만 아니라 다른 타 국가의 지도자들이 있는데요. 사실 이번에는 그 나토에서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IP4는 계속해서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이 IP4라는 중견국 쿼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위해서 말이죠.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중견국의 협력이랑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IP4는 아태 지역뿐만 아니라 유럽과의 가교 역할을 할 수도 있는데요. 특히나 글로벌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 그러한 역할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IP4 같은 경우에는 약간 다자주의 협력과는 약간의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는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최근에는 3개국 협력이 계속해서 떠오르고 있죠. 한미일 3개국 협력이. 미국이 이 3자 협력을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감사하게도 한국과 그리고 일본의 관계가 조금 더 개선이 되면서 이렇게 한미일이 안보 협력도 더욱더 증진시킬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또 긍정적인 결과물들도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었던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계속해서 개선되고 있다라는 것들이 긍정적인 효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와 함께 생겨난 다른 사이드 이벤트들을 보면 일본과 한국 그리고 호주의 3개국 협력 프레임워크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 호주에서 오신 이 외교관 분들에게 들은 바가 있는데 이분들께서 말씀하시기를 한국과 일본의 협력을 증진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분들께서는 서울과 도쿄를 방문해 주셔서 양국의 협력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장관회의가 있었는데요. 한국, 호주, 일본의 장관회의가 지난 6월 달에 있었습니다. 작년에 열렸네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 국가의 장관이 만나면서 그렇게 큰 화제가 되지는 않았지만 저한테 있어서는 이게 굉장히 큰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 국방부 장관들이 함께 만났다라는 것 자체가 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국가들은 그리고 이 프레임워크야말로 중견국 협력을 대표하는 프레임워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한반도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제 이후에 말씀해 주실 전문가분들께서도 말씀해 주시겠지만 이 한반도에서의 평화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여러분도 아시는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과 관련한 일이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의 목적은 남북 간의 평화적 공존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일본과 한국은 계속해서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면서도 이와 동시에 조심히 대응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인데요. 왜냐하면 이 트럼프 대통령이 거래 중심의 외교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을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한미일 관계를 토대로 해서 양국은 협력을 하되 뭐 아세안이라던가 IP4 아까 말씀드렸던 IP4와 같은 지역적인 협력 구상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9분 정도 말했는데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 소혜아 교수님께서는 멀티래터럴 파트너십 전반적으로 특히 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멀티래터럴 파트너십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해 주셨고 그 중에서도 특히 중견국 간의 협력으로 IP4 프레임워크를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IP4 프레임워크 안에서도 한일 간의 협력이 이 지역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그러면 이어서 우리 에버라드 대사님께 다음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에버라드 대사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15분. 예. 15 minutes presentation please. 마이크를 사용해 주세요. 제가 좀 일어날게요. 저를 아시는 분들은 제가 목소리가 이제 지금 좀 좋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좋아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좀 조용히 발표를 해야 될 수도 있어요. 다시 한번 또 저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이렇게 제가 생각했을 때 어쩌면 가장 중요한 주제이지 않을까, 바로 이 포럼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이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제 한반도의 평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정말 평화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중요한 세 가지의 위협, 이 평화에 대한 세 가지 위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나서 또 이 다자적인 파트너십이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잘 되네요, 포인터가.
오늘 아침에 주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다양한 종류의 평화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폭력이 없는 평화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평화가 존재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는 그동안 현재 정부가 또 어떤 노력들을 했는지 봐왔습니다. 이러한 한반도에서의 평화를 구가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했는지 봐왔습니다. 단순한 어떤 군사적인 경쟁을 피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좀 더 공동체적인 그런 접근 방식이 있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제 발언 다 여기에 나와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북한은 관심이 없습니다. 적어도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는 이러한 부분에, 이러한 한국의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굉장히 지금까지는 매우 무례하게 반응을 한 것뿐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평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얘기하는 평화는 가장 기본적인 수준의 평화입니다. 바로 이런 군사 무력 경쟁이 없는 그러한 평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한반도의 평화, 아무리 취약하다고 하더라도 어떤 위기가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리스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북한이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공격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로 제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두려움을 조장한다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보통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주제는 아닌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제가 이제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인기를 잃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리스크는 정말로 지금까지 사람들이 평가할 때 있어서 신중하게 아니면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역사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작년 1월 11일 생각을 해보세요. 2024년 1월이요. 한 논문이 있었습니다. 거기 논문에 따르면 북한이 그리고 또 김정은이 이제 전쟁을 할 결정을 내렸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굉장히 이제 물론 이 논문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반응이 있었지만 4일 후에 북한은 이제 또 선언을 하게 된 거죠. 이러한 선언문을 하는 거죠. 이제 남한은 적대국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있다면 벌어진다면 완전히 한국을 파괴한다라는 논지로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북한의 통합을 시키겠다라는 것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많은 이야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디어에서도 여러분께서 보셨겠지만 계속해서 북한은 다양한 무기를 테스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무기를 뭐 다 얘기를 하진 않겠지만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있었던 시험 발사 또는 무기 같은 것들을 보면 이제 한국을 완전히 파괴하고 또는 한국의 이런 재래적인 무기들을 파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순항 미사일, 인터셉터, 다양한 미사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김정은은 이런 드론 기술에 대해서 또 얼마나 많이 발전했는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어느 정도의 가능성으로 실제로 공격을 감행할지에 대해서는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가능성이 0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5년 전만 하더라도 김정은은 5개년 군사 현대화 계획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이 계획은 내년쯤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또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은 이 김정은이라는 사람은 밤 늦게까지 앉아서 다양한 외국의 무기 매뉴얼들을 읽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무기에 대해서 엄청 집착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열린 건강한 사회라면, 개방된 사회라면 한국처럼요. 만약에 한 대통령이 이렇게 어떤 공격을 이웃국에 할 것 같은 신호를 보면 사람들이 나와서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겠죠. 그리고 말리겠죠. 그리고 이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다라고 뜯어 말리겠죠. 하지만 북한에서는 얼마나 많은 고위 관료들이 그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을까요? 김정은한테 나가서 이러한 무기들이, 그래서 지금 김정은이 그렇게 좋아하는 그런 무기들이, 집착하고 있는 그 무기들이 사실은 공격을 감행하는 데 있어서 또는 승리를 거두는 데 있어서 충분하지 않다는 얘기를 누가 할 수가 있는 걸까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한반도에 있는 리스크고요. 그러면 두 번째 리스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북한은 항상 미국과 한국이 공동 군사 훈련하게 되면 항상 굉장히 조바심을 느낍니다.
이러한 뭐 3자 군사 훈련 같은 것들이 있으면 뭐 침공 같은 거다. 그리고 굉장히 막 부르르 떠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근본적인 문제가 북한에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 있나요? 제 장표가? 네, 포인터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 고위 관료들 자체는 나이가 많습니다. 이 내각 회의의 사진만 보더라도 다들 고위 관료들이 굉장히 나이가 많아요. 연로한 분들입니다. 이 분들은 사실은 외부 세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아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몇 분은 외국에 나가본 적도 없을 거예요. 나가본 사람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의사결정 시스템에는 보통 정보가 많아야 되는데 하지만 여기서는 모르는 거죠. 외부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오판을 내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점이 됐을 때는 이미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었죠. 북한이 예를 들어서 뭐 이걸 공격이라고 이제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향후에는 미래에는 만약에 북한은 이것을 뭐 어떤 것을 공격이라고 또 생각을 하고 오판을 내리고 버튼을 누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북한에서 의사 결정을 내리는 과정을 보면 다 이제 중앙 집중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무기를 뭐 발사를 하거나 이럴 때는 중앙에서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뭐 오판에 의한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공격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어떤 부분이냐면 자포자기 상태가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현재 굉장히 편안합니다. 아마도 몇 주 전에 보셨겠지만 한국은행이 또 발표하기를 북한 경제가 작년에 3.7%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많은 부분들은 다 러시아로부터 받는 많은 재화 덕분입니다. 이렇게 병력을 또 파견함으로 인해서 받는 많은 것들이 있었죠. 그렇게 되면서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이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아마도 북한과 러시아 간의 정치적인 관계는 계속 유지가 되겠죠. 서로 공동의 이념적인 이해관계를 나누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만약에 이러한 경제적인 거래가 멈추게 된다면 그러면 북한은 절박한 상황이 되겠고 또 패닉에 빠지게 되겠죠. 패닉에 빠지게 되면 당연히 안 좋은 상황으로 이루어지죠. 북한은 그런 상황에 많이 놓인 적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진핑하고 이제 그 전승절에서 시진핑하고 김정은이 대화를 나눴는데 김정은은 중국에서도 어떤 이제 합의를 받아낸 거죠. 만약에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중국의 도움을 받는 그러한 합의가 있을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3개의 리스크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 국제 파트너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 걸까요? 먼저 북한은 이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다 축소를 했습니다. 2개의 파트너만 남아 있는 거예요. 러시아 그리고 또 중국하고의 관계만 남아 있습니다. 북한은 모든 아프리카 네트워크를 다 닫았고요. 뭐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별로 내용은 많지 않아요. 그리고 또 그러면 중국과 러시아는 제가 말씀드린 이 3개의 리스크가 정말 현실화가 됐을 때 중국과 러시아는 어떻게 할까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계속해서 이러한 폭력,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어떤 폭력이나 공격에 대해서 반대를 해왔습니다. 여기에 자 교수님께서도 계시는데 중국 미디어에서 전승절 이후에 한 만화가 있었습니다. 김정은이 시진핑한테 가서 무기를 가리키면서 나 이거 살 수 있어요? 라는 그림이 사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시진핑은 여기에 이제 평화 벌룬을 가리키면서 그거 전쟁 말고 이거 어때? 라는 이제 사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항상 개입을 하겠다는 거죠. 이러한 북한이 만약에 이제 공격을 하려고 하면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게끔 하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리스크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2개의 리스크 관련해서 상황은 너무 빨리 급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북한이 어떤 공격을 갑자기 빠르게 감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중국이 개입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상황이 됐을 때 북한이 중국이나 러시아한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감행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어쨌든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러시아는 만약에 북한이 남한을 공격을 한다면 러시아는 중요한 병력을 잃게 되겠죠. 지금 현재 북한의 많은 무기와 병력이 우크라이나전에 파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병력을 잃게 되는 거잖아요. 저는 물론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되면 러시아의 이런 전쟁과 관련된 노력, 우크라이나 전에 있는 많은 부분들에 또 손실이 있을 거기 때문에 러시아는 아마도 그런 이유 때문에도 전쟁을 반대를 할 것입니다. 북한이 남한을 침공하거나 공격하는 것을 막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세 번째 시나리오 관련해서는 북한이 그렇다고 해서 이 두 국가의 상의를 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마세요. 북한은 원래 상의 잘 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상황이 빠르게 전개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공격이 감행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 정말로 중요한 파트너들, 그런 국가들은 이 한반도에서 평화를 유지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분들은 저 같은 사람, 미국이 아니라 북한과 러시아 그리고 중국의 관계,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반도의 평화에 있어서는요. 그래서 여기 톨로라야 박사님 그리고 또 자 박사님 여기 계시는데 이분들한테 음료수도 많이 사드리고 좀 친절하게 잘해주세요. 왜냐면 이 두 국가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은 완전히 다른 상황이 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어떤 북한에 대한 공격이나 아니면 폭력적인 어떤 움직임을 할 거라고 생각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많은 똑똑한 분들이 한국에는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오셔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걸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자문을 할 거예요. 한국 안에도 많은 이런 분들이 있지만 국제사회에서도 그러한 공격 같은 것을 말릴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과 또 한국 간의 가장 큰 차이는 이 맥락에서 봤을 때에는 북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파트너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굉장히 많은 중요한 파트너들이 있어요. 저는 더 많은 사진을 여기 끼워 넣었을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냥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여기 이제 승리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고, 이러한 국제적인 파트너십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리고 또 평화 유지에 대해서, 한반도의 평화 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에는 한국에는 많은 파트너들이 있지만 북한에는 없다는 점과,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북한의 그러나 이러한 국제적인 파트너십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 에버라 대사님께서 우리 남북 모두에게 다자 파트너십이 중요하고 북한은 두 나라의 파트너, 중국과 러시아가 있는 반면에 우리 남한의 경우에는 더 많은 파트너가 있고 이런 여러 국가들과 함께 협력하는 것이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오는데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다음 세 번째 발표는 저희 람펑 우리 싱가포르 대학교 교수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15분 발표 부탁드립니다. Thank you, Chair. Good afternoon.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Thank INSS for 오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 이렇게 굉장히 흥미로운 intriguing and prestigious 이 포럼에 참석할 수 있게 해주셔서 초청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올해는 싱가포르와 또 대한민국 간의 수교 5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 정부와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께 지난 반세기 동안 따뜻하고 우호적이고 또 상호 유익한 관계를 해주심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싱가포르와 북한 간의 수교도 올해가 5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북한은 싱가포르가 말레이시아와의 분리 이후 이 주권 국가로 공식 인정한 세계 최초의 함께 수교를 한 사회주의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뭐 한국과의 관계도 정말 감사드리고 싶지만 저희는 저희의 친구인 북한에도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북한 또한 저희 싱가포르의 친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고 싶고요. 그리고 북한은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은 싱가포르를 처음으로 주권국가로 공식 인정해준 국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싱가포르의 간절한 바람은 한반도의 평화와 발전이 이루어져서 많은 한민족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싱가포르만이 바라는 게 아니라 동아시아, 뭐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 모든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바라는 거겠죠. 사실 말레이시아만이 북한과의 관계를 맺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를 제외하고는 정말 많은 아시아에 있는 국가들이 북한과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뭐 베트남도 뭐 사회주의 국가고요. 라오스도 사회주의 국가죠. 그래서 이 국가들도 북한과 함께 수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어제부터 오늘까지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 강대국, 슈퍼파워, 뭐 그리고 아까 뭐 소혜아 교수님께서는 일본이 중견국이다 이런 얘기도 하셨지만 사실 이 중견국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뭐 물론 그 중견국이 중요하다라는 의견은 제가 지지를 하지만 사실 작은 국가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뭔가 조금 더 제한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우리 이 작은 국가들도 사실상 타 국가들과의 연결을 위해서 그리고 더욱더 뭔가 다른 국가와 또 북한과의 관계를 더욱더 열린 관계로 이어가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작은 국가야말로 정말 뭐 미국이라던가 또는 미국과 북한이라던가 이러한 국가들을 이어줄 수 있는 하나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북한이 싱가포르에서 서밋을 한 적도 있었고 하노이에서도 원래 그러한 서밋이 열릴 뻔했었죠. 그리고 저희도 햇볕 정책이 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북한과도 말이죠. 좀 특이하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사실 이렇게 뭐 작고 크고 뭐 중간 정도 크기의 국가들이 있고 그리고 이 모든 국가들이 사실 이 한반도의 평화와 그리고 개발에 있어서 어느 정도 항상 기여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패널로 함께 해주시는 에버라드 대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제가 생각하는 그 에버라드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그 시각은 굉장히 실용주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평화의 전제가 전쟁이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발표를 들으면서 제가 저는 사실 뭐 외교를 하는 사람은 아니고 저는 조금 더 순진한 뭐 이런 학자이기 때문에 저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한반도의 평화적 공존과 발전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는 생각하지만 사실 이게 뭐 공존이라는 게 미국에도 살고 있고 사람들이 한국에도 있고 북한에도 있고 하는데 과연 어떤 게 정말 공존일까요? 협력일까요? 만약에 사실 요즘의 사실들을 보면은 요즘에 어떤 일들이 펼쳐지고 있는지를 보면은 그렇게 미래가 밝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뭐 올해나 내년 안으로 뭔가 결과가 날 것 같지는 않고 앞으로 저희가 좀 장기적으로 바라봐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러한 공존이란 상호 호혜적이고 그리고 상호 혜택이 돌아가는 형태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물론 공존이 중요는 하지만 사실 아직까지 충분한 상태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동아시아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해서는 경제 발전, 안보, 그리고 포용적인 외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싱가포르와 아세안 회원국들이 이러한 목표를 위해서 어떠한 기여를 해왔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아세안의 많은 회원국들은 계속해서 이 목표를 위한 기여를 지속해 왔습니다. 특히 이러한 노력들은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ARF를 통해서 지속해 왔고요. 북한은 굉장히 고립된 사회죠. 특히나 이 국제사회에 있어서 고립되어 있는 국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핵을 보유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 이 ARF는 아세안 지역의 안보 포럼 ARF는 북한이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교류할 수 있게끔 일종의 외교적인 플랫폼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싱가포르와 베트남은 2018년 그리고 2019년에 트럼프 김정은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도 했었죠. 사실 일본에서 열릴 수는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서울에서도 마찬가지죠. 사실 비행기가 오갈 수도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싱가포르와 베트남에서는 이 열렸던 정상회담을 위해서 정말 완벽한 세큐리티를 보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푸틴 김정은은 뭐 러시아를 가고자 하면은 갈 수도 있고요. 러시아로 갈 수도 있고요. 싱가포르에 오고자 하면 싱가포르에 올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모든 비용을 다 댈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는 평화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코로나19 당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그 당시에 싱가포르는 저희와 함께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과 북한의 인도적인 지원을 제공했었습니다. 사실 당시에 PRC가 이 북한에게 계속해서 인도적인 지원을 제공을 했었는데 사실 싱가포르는 계속해서 이러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해왔고요. 그리고 인도적인 지원을 위한 협력을 해왔습니다. 사실 누가 누군가한테 뭐 의존하고 이런 게 아니라 협력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북한이 심각한 홍수의 피해를 입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도 저희가 도움을 준 바가 있죠. 이 인도적인 협력에 기반한 도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를 존중하면서 그러한 상태에서 진행이 됐었는데요. 여러분 조금 놀라실 수도 있겠지만 싱가포르의 NGO 중에 조선 익스체인지라는 NGO가 있습니다. 이 사실 싱가포르에 있는 NGO인데요. 싱가포르인들이 가입하는 곳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NGO고요. 그래서 국제적인 자원봉사자들, 북한의 일에 참여하고자 하는 국제 자원봉사자들이 지원할 수 있는 이 싱가포르 NGO인 조선 익스체인지는 싱가포르와 그리고 평양에 있는 수천 명의 북한 주민들에게 다양한 지원들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북한에 있는 분들이 사실 블라디보스톡이든 베이징이든 쉽게 갈 수 있지만 북한에서 다른 국가를 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 익스체인지는 수천 명의 북한 주민들에게 entrepreneurship이라는 이 기업가 정신 교육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진행하고 있는 조선 익스체인지가 진행하고 있는 지원 프로그램들입니다. 또 추가적으로 싱가포르의 고위 관료들이라던가 장관들은 평양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개성공단도 방문을 했었죠. 그래서 저희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이 KIC 개성공단을 지원을 하고자 하는데요. 만약에 경제적으로 타당하다면 우리는 개성공단 투자도 충분히 할 수 있게끔 모두는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북한 문제로 인해서 지금 개성공단에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아직 북한이 닫혀 있는 상황이지만 사실 정치에 있어서 뭐 절대 불가능이란 없잖아요. 언젠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요. 만약에 상황이 더 좋아진다면, 뭔가 한국과 남한과 북한과의 관계가 조금 더 좋아진다면, 그러면은 우리가 또 개성공단에 투자를 할 수가 있겠죠. 사실 이 개성공단이 이 한국과 그리고 북한이 전쟁을 하는 곳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뭐 조금 더 열려진 상태로 변화가 된다면 저희는 충분히 개성공단에도 투자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뿐만 아니라 몇몇 아세안 국가들이나 기업들도 개성공단에 투자할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개성공단은 남북한 간의 정치적 쟁점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 대한민국과 아세안 회원국들은 제2트랙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동아시아 싱크탱크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북한과의 다리를 놓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조금 기존적인 틀에서 벗어나서 북한과의 일종의 다리를 놓게 된다면, 이 제2트랙을 위한, 그래서 저도 이 니트에서 왔습니다. 이 동아시아 싱크탱크인 니트에서 왔는데요. 또 북한이 만약에 이 니트가 여는 워크숍에 초대가 될 수도 있잖아요. 뭐 함께 정말 참여를 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뭔가 함께 참가를 해서 뭐 바라보는 입장으로 초대가 될 수 있는 거겠죠. 그런데 뭐 일본이라던가 한국은 이 아이디어에 뭐 그렇게 동의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만약에 니트코리아와 다른 회원들이 동의한다면 저희는 북한을 충분히 초대할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없어서요. 제가 또 제안하고 싶은 것은 아세안 한국과의 인프라 은행을 설립하는 것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세계은행을 주도하고 있고요. 일본에는 ADB가 있죠. 그리고 중국은 AIIB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한국이 아세안 국가를 포함해서 함께 뜻을 같이 하는 국가들을 모아서 한 아세안 인프라 개발 은행을 설립한다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KAIB, 한아세안 인프라 은행은 부산이라던가 서울 외에 다른 주요 도시들의 설립이 된다면 이렇게 중견 강국으로서 다른 아세안 국가들과 함께 협력을 할 수 있고 여기에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시간이 다 돼서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람펑월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제안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특히 개성공단과 같은 이러한 그 지역에 아세안 국가 또는 뭐 싱가포르가 투자를 해서 같이 참여하는 그런 방안도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또 싱크탱크 이런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북한과 협력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상당히 토론하고 또는 이렇게 질문하고 싶은 내용이 저도 개인적으로 많습니다만 우선 모든 발표를 다 듣고 그러고 같이 이렇게 토론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발표는 백우열 선생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백우열 교수입니다. 발표는 뭐 영어로 할 텐데요. 제가 그 프로그램북에 아주 자세하게 적어놨기 때문에 32페이지를 보시면 한국어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거의 내용은 동일합니다. The age of peace has ended, and the age of 평화의 시대가 가고 또 전쟁의 시대가 돌아왔습니다. 기존의 탈냉전 시계를 규정하던 글로벌 안보 구조는 헝클어져 버렸습니다. 안타깝게도 소위 신냉전이 도래했습니다. 그리고 또 글로벌 안보의 신질서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신냉전은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진영 간의 정치와 또 경제의 분리 구조의 붕괴와 함께 진행이 됩니다.
이것은 탈냉전 시기 국제 자본주의 체제에 기반한 최고 효율성을 생산했던 글로벌 가치 사슬과 또 공급망의 교란을 넘어선 부분적 붕괴를 전제로 한 재구성입니다. 또한 단일한 글로벌 경제 체제와 결합된 미국 및 서구 중심 군사 안보 연합과 또 냉전하 공산 진영의 주요국인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또 이와 연계된 이란과 같은 소위 권리주의 국가들 간의 정치 군사적 갈등 요소의 억제 구조 그리고 정치와 경제의 분리 합의가 붕괴한 것입니다. 중국, 러시아 그리고 또 다른 국가들, 또 전제주의적인 국가들, 또 이란 같은 이제 국가들의 이러한 갈등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2010년대 이후에 발생한 첨단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과도 결합을 해서 안보적인 측면에서 정치, 경제, 과학기술 영역의 결합 또는 컨버전스 정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규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지역 간의 안보 컨버전스는 인도 태평양 지역과 또 유럽 대서양 지역에 전략적으로 하나로 묶이는 형태로 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 컨버전스에서 가장 두드러진 가속 요인은 2023년 발발 이후 지속이 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입니다.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유럽의 주요국들과 미국 그리고 또 미국의 인태 지역 동맹국들은 러시아와 동시에 또 IP4도 있죠. 중국이 이 전쟁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리고 또 이로 인해 글로벌 경제 안보 위기에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미국 블록이라고 하는 국가들은 러시아는 단기적인 도전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중국을 중장기적인 안보 전략적인 도전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안보 컨버전스 현상이 현실화가 되고 있는 거고 또 글로벌 안보의 신질서의 한 축인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물론 중국이 시작했고요. 미국이 대응의 성격에서 이런 것들을 구체화를 했고 중국과 또 러시아가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1기 정부 때부터 이러한 모습들은 이제 구체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또 러시아 간의 협력은 가속화가 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의 주요국들은 탈냉전 이후에 자유주의 국제 질서의 통치 시기가 끝나면서 이렇게 헝클어진 글로벌 안보 구조의 변화 그리고 안보의 통합적인 수렴 안보의 컨버전스 현상에 어떤 형태로든 적응을 해야 하고요. 한국은 그 안보 컨버전스 현상에 또 글로벌 안보 신질서 형성의 한 가운데에 있습니다. 북한, 러시아, 중국 협력에 대한 한반도, 동아시아 그리고 또 놀랍게도 유럽 대서양 지역의 안보 우려도 지역 맥락의 안보 컨버전스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북한과 러시아의 경우 양국의 무기 거래가 본격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북러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적 관계에 대한 조약을 체결을 했고요. 이로 인해서 양국의 군사 동맹으로 양자 관계를 격상을 시켰습니다. 물론 러시아의 잠재력, 그래서 핵심 행위자는 아니더라도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이 확인이 되었고요. 그리고 동시에 북한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최전선을 실제적으로 관여하는 것이 안보 구조의 변화입니다. 처음으로 이제 북한은 동아시아뿐만이 아니라 인태 지역의 한국, 일본, 미국뿐만이 아니라 러시아에 맞서 우크라이나와 싸우고 있는 유럽 대서양 나토 동맹국들 사이에서도 안보 위협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북한은 미국을 인태 지역에서 또 유대 지역에서 동시에 안보 적국으로 상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트럼프 2기의 접근 방식은 이러한 역학을 또 지난 몇 달 동안 이제 변모를 시키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또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유럽의 이러한 전선에 개입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굉장히 많은 방산 수출을 하고 있고요. 특별히 중동부, 또 폴란드, 루마니아, 그리고 또 에스토니아, 핀란드 같은 국가들에 굉장히 많은 방산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에트 시기에 획득했던 여러 육해공 무기들을 대부분 이러한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공여를 했는데
이런 빈 무기고들을 채워주고 있습니다. 한국의 첨단 무기들이 채워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무기 거래를 하게 되면서 한국도 이러한 전쟁에 개입을 하게 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첨단 무기들은 실제로 한국이 이제 전략적인 군사 파트너 국가 관계임을 의미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유럽의 안보 지형 변화에 큰 변수가 되었다는 것으로 또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은 이제 북미의 미국과 캐나다의 나토 안보에도 조금씩 핵심적인 보조 파트너국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양한 군사적인 차원의 파트너 국가임을 재확인을 시켰습니다. 한국과 북한은 이미 유럽의 이러한 안보 지형에 직접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인태 지역 그리고 또 유럽 대서양 지역의 안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양방향이 있습니다. 유럽 대서양 지역에서 인태 지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인태 지역에서 유럽 대서양 지역으로 안보의 흐름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영향력은 점점 빨리 커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중요한 안보 파트너가 되고 있고요. 미국과 또 유럽 국가들이 있어서 중요한 파트너가 되고 있고 또 북한은 동일하게 반대 방향으로 그러한 협력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두 국가 다 유럽의 이런 안보 지형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한 번도 역사에서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이제 한반도의 국가들이 유럽 대서양 지역의 안보의 중요 변수가 된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인도태평양 유럽 대서양 지역의 안보 컨버전스의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래에 어떤 결과로 돌아올지는 알 수 없지만 향후 이제 10년, 20년 동안 봐야 되겠죠. 이러한 컨버전스 말고도 또 군사적인 경제 그리고 과학기술 안보의 영역적인 컨버전스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종류의 안보 컨버전스가 있는 거고요. 향후에는 이러한 구조가 유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미국, 중국, 러시아 같은 국가들이 중요한 국가들이지만 한국과 그리고 또 북한도 이 티어의 국가들이 되어서 이 글로벌 안보 신질서 구조에서 핵심적인 행위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다자적인 협력은 단순히 북한 소위 4강 외교 형태로는 달성되기가 어렵습니다. 동북아 4강 외교라고 하죠. 한국 그리고 또 한반도의 주요 이해관계자 국가들 그리고 그들의 하위 행위자는 다자적인 그리고 또 양자적인 외교 정책을 펼치면서 이러한 변화 또 글로벌 안보 아키텍처의 변화를 잘 고심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안보 컨버전스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또 행동을 취해야 될 것입니다.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서는 다자 파트너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동북아 아시아의 구조만을 생각했을 때에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일단 미국이 항상 중심에 있고 그리고 또 중국과 북한의 관계도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지만 이런 유럽의 또 안보, 지형 또한 저희는 염두에 둬야 될 것입니다. 이 두 한국과 북한에 있어서 많은 지대한 영향을 받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유럽의 파트너들 그리고 또 러시아 또한 이 한반도에 그리고 또 인태 지역에 평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자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한국의 통일 아니면 또 한반도의 평화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유럽의 파트너들과 협업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동남아시아에 있는 국가들, 일본 그리고 등등의 국가들과 공조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처음 발표를 시작하실 때 평화의 시대는 가고 전쟁의 시대가 왔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해주셨는데 상당히 인상적인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큐리티 컨버전스, 안보 컨버전스를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 축에서 이렇게 지역적으로 그리고 이렇게 또 하나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안보 컨버전스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헤쳐나가는 데 있어서 다자 협력이 중요하다라는 취지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지금까지 네 분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위해서 상기하기 위해서 말씀을 보면 우리 소혜아 교수님께서는
IP4를 상당히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중견국의 협력, 다자 협력이 한반도 평화를 이루는데 중요하고 IP4 그래서 한국, 일본, 뉴질랜드, 호주의 협력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저희 에버러드 대사님께서는 한국과 그다음에 유럽에 있는 국가들 특히 유럽에 있는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람펑 얼 교수님은 아세안의 협력, 다자 협력 이런 참여에 대해서 강조해 주셨고 그리고 이제 배구열 선생님께서 전체적으로 우리 그 안보 구조의 변화를 염두에 둔 다자 외교 안보 전략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뭐 좀 질의응답을 좀 하고 코멘트를 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도 그냥 한 가지 짧게만 좀 그 말씀을 드리고 애들을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다른 학술 회의에 가서 발표를 하고 토론을 할 때 그때도 다자주의, 멀티래터럴리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한반도 평화라든가 국제 질서에서 평화 문제를 평화 번영을 이루는 데 있어서 멀티래터럴리즘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는데 그때 나왔던 이슈 중에 하나가 멀티래터럴리즘 또는 리버럴 인터내셔널 오더 without 더 US였습니다. 미국이 없는 다자주의. 아마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충분히 배경은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상당히 많은 변화가 생기면서 이런 그 멀티래터럴리즘 without US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도하신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도 미국에서 오신 분이 안 계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멀티래터럴리즘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미국이 없는 멀티래터럴리즘을 아마도 지금 현재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상당히 저희들이 고민을 좀 해봐야 될 문제 중에 하나일 텐데 이런 문제를 포함해서 과연 저희들이 멀티래터럴리즘이 필요하다라는 것, 그래서 다자 협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원론적으로는 모든 분들이 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다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좀 많은 의심과 궁금증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토론하고 Q&A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려고 합니다. 예, 그러면 먼저 여기 손을 좀 들어주시면 제가 한 두 분 정도씩 이렇게 해서 지명하고 그 다음에 두 분 끝나고 다시 두 분 정도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제일 먼저 손을 들어주셨으니까 그 소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뒤에 앉아 계신 분 먼저 두 분 이렇게 질문 또는 코멘트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for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발표들이었습니다. 저는 이 외교부에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스웨덴 외교부에서 함께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국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 또는 북한과 관계를 갖고 있을 때 동남아시아라던가 또는 유럽의 국가들인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람 교수님께 특히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발표를 잘 들었고요. 또 정말 많은 이야기를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발표를 들으면서 제가 추측한 바로는 어떻게 동남아시아나 또는 유럽 국가들 또는 정말 소중한 이런 국가들이 함께 이 북한과 그리고 한국을 위해서 어떠한 것들을 할 수 있는지를 교수님 발표를 통해서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질문이라기보다는 코멘트에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예, 두 번째 분. 예. Thank you very much. I'm Leif Eric Easley, professor.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화대학교 교수입니다.
일을 하고 있습니다. 패널분들께 인사이트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다자주의와 그리고 또 제재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패널분들께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푸틴과 그리고 시진핑 그리고 김정은을 텐진에 있었던 전승절에서 저희가 봤는데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이제는 우리가 이와 관련한 제재를 더욱더 강화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우리가 이제는 유엔 안보리에 따라서 조금 더 이 핵과 관련한 제재를 조금 더 강화를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와 관련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먼저 첫 번째 우리 람펑얼 선생님께 우리 질문하신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상당히 사실은 곤혹스러운 질문이기도 하고 답변하기 어려우실 텐데 그분은 어떻게 우리 에버럿 대사님께 두 번째 질문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람펑얼 교수님. 감사합니다. 대사님, 일단 첫 번째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원칙적으로는 유럽 국가들 그리고 또 아세안 국가들이 함께 협력을 하는 것을 당연히 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협력하는 것을 당연히 막을 수는 없죠. 하지만 이제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비공식적인 부분이기는 하지만 네, 이제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것들 밖에 나가서는 노출하지 않기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물론 제가 비공식적인 얘기들을 베트남 그리고 또 스웨덴의 이런 외교관 본들과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저희가 협력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또 북한과 관련해서 저희가 어떻게 협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싱가포르에서의 2018년 그리고 또 2019년에서의 하노이 서밋 이후에 이제 그런 미팅들을 제가 가진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의 이런 이슈를 생각해 보면 일단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침공을 했기 때문에 스웨덴은 더 이상 이제 중립국가가 아니고 나토의 회원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핀란드도 CMI라는 띵크탱크가 있어요. 아마티아티 사리는 이제 노벨 평화상을 받은 분인데요. 트럼프도 이제 받고 싶어 하죠. 이 수마트라에 있는 그러한 인도네시아하고에 있었던 또 그리고 내전 관련해서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CMI는 Y 인스티튜트 코리아 센터에 또 연락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세컨드 트랙으로 어떻게 핀란드 그리고 또 싱가포르이 서로 이제 협력을 할 수 있는지 그래서 북한에 또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그리고 또 스위스에 있는 곳에서도 이렇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근데 이런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팬데믹이 있었고요. 코로나 팬데믹이 있었고 그래서 북한에 접근을 하는 것 자체 그리고 또 물리적으로 북한에 가는 것 자체가 완전히 제한되었었습니다. 물론 코로나 팬데믹 전에는 저는 북한에 쉽게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차례 북한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외교관들이 저한테 이제 비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물론 이제 이렇게 제가 잘 알고 있는 그 전임자분도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이제 안 좋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얘기하기를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스웨덴 그리고 핀란드가 더 이상 중립국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다. 우리는 이제 나토 회원국이다. 그것이 문제다라고 하신 거죠. 이제 나토 회원국이기 때문에 러시아랑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 이제 그 갈등 관계가 있지만 러시아하고도 원래는 이제 친구였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이 물론 좋은 파트너이고 그리고 스웨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뛰어난 트랙 레코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에 스웨덴이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한반도에서도 해주셨었는데 스웨덴은 당연히 싱가포르 그리고 또 많은 아세안 국가들의 굉장히 좋은 파트너이기는 하지만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기 때문에 스웨덴은 더 이상 중립국이 아니라는 점과 그리고 또 북한은 일부 스웨덴 분들은 얘기하는 거죠. 스웨덴이랑 얘기하지 못하면 누구랑 북한을 얘기할 수 있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는데 어쨌든 사실은 물론 상황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항상 스웨덴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북한에 달려 있어요.
북한이 스웨덴을 받아들일지 아닐지는 북한에 달려 있는 거죠.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물론 스웨덴은 좋은 트랙 레코드를 가지고 있고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는 뭐 스웨덴이 괜찮은 레코드를 가지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더 이상 중립국이 아니기 때문에 과연 어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해요. 그럼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나 해도 될까요? 좌장님, 네. 유럽 국가들 중에 이렇게 또 북한의 뭐 주재관을 가지고 있었던 국가들 중에 현재 나토 회원국들이 여전히 그곳에 사무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웨덴, 폴란드 그리고 불가리아입니다. 이 세 개 국가들이 여전히 대사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몇 개의 국가들이 또 여전히 이제 대사관을 열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북한과 함께 이런 스웨덴의 나토 회원국 가입에 대한 이야기를 또 나눈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들을 한 결과는 상호 기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평양에서 받았던 느낌은 스웨덴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반도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어떤 접근 방식으로 역할을 취해야 된다라는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이제 그런 질문을 받을 때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제가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항상 저는 대답합니다. 네, 그리고 또 제재에 대한 질문은 네, 물론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뺏으면 안 되지만 일단 제재에 관련된 질문은 사실은 저희는 굉장히 실용적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지금 서방 국가들이 북한에 더 많은 제재를 가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 그리고 중국이 이 UN 안보리에서 P5 멤버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만의 로직 그리고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제재가 북한에 가해지는 것은 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다른 방법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재를 완화하는 거죠. 일부 제재를 완화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많은 부분들은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나는 거에 많이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에이펙 때 트럼프가 시진핑을 만날 것이고 그리고 또 김정은을 뭐 또 향후에 만나게 되면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딜들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딜 중에 하나는 어느 정도의 제재를 완화하는 것도 포함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것을 주는 대신에 완화를 하는 대신 그러니까 트럼프 자체가 딜 협상을 너무 잘하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딜이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게 뭐 제재를 조금 완화하는 거일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다른 국가들, 싱가포르 그리고 또 아세안 국가들이 끼어들 수 있는 여지가 더 많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다자적인 파트너십을 한반도에서 구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실용적이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대사님. 예. Professor Everard, wow. 네. 사실 지난 2년 동안 제가 UN 제재와 관련한 일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중립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기 어렵지만 사실 이 제재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것은 이렇게 북한에 많은 제재가 가해지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이미 무시가 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북한의 함정이라던가 아니면은 이 북한의 함정이 러시아로 가서 석유를 내린다던가 뭐 이런 일들이 목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가해지고 있는 이러한 제재가 특히 이 3차 핵실험 이후에는 계속 그렇게 순항을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제재 같은 경우가 조금 더 북한의 핵과 관련한 제재였었다면은 이제는 더욱더 특정 아이템들에 대한 예를 들면은 뭐 핵과 관련한 무기, 뭐 특정 무기들을 만드는 거에 대한 그러한 조금 더 전반적인 제재가 가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회사들을 제가 알고는 있는데 사실 가능한 것은
저희가 만약에 이런 제재를 통해서 북한의 뭔가 이 핵 개발을 조금 더 늦출 수도 있을기는 하겠지만 이게 제가 전반적으로 바라봤던 일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 2분 정도만 더 이렇게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질문해 주셨는데 여기 하고 그 다음에 또 없으실까요? 그럼 우리 저희 마지막 2분만 이렇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Georg. 감사합니다. 저는 톨로라야 교수입니다. 러시아에서 왔고요. 먼저 람 교수님께 싱가포르의 역할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아까 유럽 국가들의 잠재적인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하지만 이제 제가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뭐 다 못 들었습니다. 스위스가 뭔가를 이제 하고 있다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어떤 뭐 이유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김정은이 뭐 스위스랑 뭐 다른 개인적인 관계가 있어서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 싱가포르 같은 국가가 이러한 중립적인 그런 중립국적인 자리를 꿰찰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기 이제 지도에 레드 닷이 있지만 사실은 싱가포르가 물론 이제 한국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해 주셨었고요. 뭐 금융적인 차원에서도, 그리고 또 공급망에 있어서도 어떤 재화의 공급 관련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해 오셨기 때문에 그러한 제재를 뭐 완화를 한다든지, 그래서 그런 거 관련해서 좀 더 중요한 역할을 싱가포르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받고. Thank you for 발표 전부 감사드립니다. 모든 발표를 다 굉장히 흥미롭게 들었고요. 그리고 또 김 좌장님 굉장히 잘 해주셨고요. 저는 제 석사 학위를 지금 서울대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제 정치, 그리고 또 특별히 한국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대사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대사님의 경험에 비추어 보아 북한의 이런 지식 공유, 예를 들어서 뭐 지식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외교적인 어떤 툴로 사용하는 것은 어떨까요? 이런 국가들은 보통 투명성이 없는데 이런 것들이 그냥 상징적인 프로그램 정도밖에 될 수가 없을까요? 궁금합니다. 얘기 안 하시겠습니까? 그럼 에버랏 대사님께 부탁드리고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Ambassador Everett first, and then we will have the final concluding remark from. 네, 에버라드 교수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고 소혜아 교수님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으로는 배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너무 슬프지만 지금은 이게 조금 더 상징적으로 바뀌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 프로그램의 초창기부터 관여를 했던 분들을 제가 아는데요. 뭐 김일성 대학이라던가 이런 곳에서 함께 했던 분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다른 국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 컨택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어떤 일들이 있는지를 알아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다른 국가들과의 접근이 있었고, 그래서 마지막쯤에 갔을 때는 사실 크게 뭔가 발전 없이 뭔가 마무리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슬프게도 진짜 미래에도 이와 관련한 일이 일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concluding remark, final remark. That's not easy, but 네, 쉽지 않지만 사실 마지막으로 제가 뭐 한 말씀 드리자면, 중국과 러시아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북한과 함께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과 일본과의 협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북한의 정책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정말 어렵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현 상황에 지금 붙잡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 비핵화 문제가 먼저 우선적인 목표가 되어야겠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계속해서
이게 정말 실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목표라는 것을 여러분도 깨달아 가실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길을 추구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 현 상황이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말이죠. 그래서 현재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일단 가장 중요한 목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사실 그 답변을 드리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북한의 전략적인 가치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뭔가의 변수가 있었죠. 최근 5, 6년 동안의 말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왜 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전략적인 안보 파트너십이 중요한지, 그리고 왜 이러한 것들이 떠오르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러시아 덕분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러시아는 앞으로도 그 어떤 형태의 한국과 관련된 다자주의 협력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러시아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뭐 중국이라던가 중국 같은 경우에도 러시아와 북한과 약간의 군사적인 협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를 봤을 때 북한 또한 중요한 위치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전달되는 메시지는 제가 이 유럽의 안보와 관련한 일을 오랫동안 했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뭐 스웨덴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북한의 대사가 스웨덴에도 있죠. 그러니까 북한이 노르딕 국가들을 노르딕 국가가 정식적으로 이 나토에 가입하는 것을 보고선 이 국가들을 약간 적으로 돌리게 된다면 뭐 폴란드도 여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텐데요. 북한이 현재 정말 수많은 그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쟁 물자와 그리고 군사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르딕 국가들과의 관계도 앞으로 변화를 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이 다자주의에도 큰 영향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 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주제에 대해서 해야 할 이야기는 상당히 많고,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많은 분들이 더 많은 토론을 하고 싶으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주어진 시간이 다 했기 때문에 오늘 저희 이 Multilateral Partnership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이 패널은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중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좋은 발표해 주신 네 분의 프레젠터 스피커에게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